있습니다. 서로 품격 있는 질의, 품격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청장님 나오시죠. 잠깐만,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시죠. 얼굴 뵙기가 어려워서. 저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 몇 명입니까? 그 올림픽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들 네네. 말씀하신가요? 예, 50건에 139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39명 수사하고 있죠. 네, 경찰관의 침뱉고 욕설한 여성 구속했죠. 그렇습니다. 잠깐 화면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이중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투표함 및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해 선관위 직원이냐고 물으며 경찰관의 목덜미와 팔을 잡은 혐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혹시 올려놓은 거 잠깐 보고 질문하죠. 잠깐만 세워주실래요? 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불법 증거 채취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불법 잠깐만, 증거 채취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좌진의 목 주변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자, 제가 이거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경찰의 그 이후 대처가 매우 부적절해서 아까 YTN 보도를 보면 경찰의 목덜미와 팔을 잡은 남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화면 보신 저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팔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챘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이거 시민이라 할 수 없죠. 국회의원 보좌진이니까 국회의원 보좌진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똑같습니다. 팔을 잡고 목덜미를 잡아챘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지금 수사 의뢰 받았죠. 지금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죠. 예,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 중에 불법 체정, 초상권 침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본인이 주장한 거 초상권 침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수사에서 아니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아니요. 생각을 그 합니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경비부장이 불법 체정과 초상권 침해라고 우리 국회 보좌진의 목덜미를 잡아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니 시민은 제가 구속영장을 신청을 말씀드리는 했다면서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관을 폭행해서 병원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청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날 부상당한 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기서 그 개인정보 부상당한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받아? 우리가 눈으로 다 봤는데요. 무슨 부상을 당합니까? 저는 그렇게 자, 잠깐만요. 네. 우리 행안부 장관님께 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국회 항의단이 서울경찰청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저 일이. 저는 저 정도면 우리 시민들이 경찰에게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제가 이 화면이 그 음성만 나오고 아니 아까 그 뒤늦게 뒤에 나와서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세요. 자, 요거 우리 보좌진 팔 잡았죠?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러지 말으라고 지금 만류합니다. 자, 지금 저 앞에 화면 가린 분 목덜미 팔로 감싸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는 장면입니다. 저거 보세요. 자, 스톱. 서울청 경찰청장실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 일이. 근데 지금까지 아무 조치가 없어요. 이거 적절합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이 자체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무슨 조사를 아직도 합니까? 근데 고발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까? 예, 저는 지금 처음 보고 그러니까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수사에 그냥 넘기시는 겁니까? 바로 그 고발이 됐기 때문에요. 수사가 진행되기 아니요, 지금 저분이 지금 이번 그 시민
집회의 경비를 총괄하는 경비부장입니다. 저분이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139명 수사하고 1명 이미 구속했고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경찰이 신뢰를 못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경찰은 저렇게 막 하면서 어떻게 시민이 경찰에게 욕설했다고 구속을 시키고 경찰관의 팔을 잡았다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까? 이게 지금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맞습니까? 구속 사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의원님. 신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우리 경찰이 이 그 시민과 또 이 제복 입은 시민 사이에 뭐 어떤 뭐 법 적용에 차별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많은 정황이 있는데 그 중에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저는 일단 고발이 되고 수사에 착수되면 제가 내용을 보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이 경찰 저 국수본 내에서 정확하게 법이 이 적용이 되었는지 그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가능하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파악은 안 하는 거고요. 예, 국가수사본부 공정하게 예. 국가 원칙에 따라 수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분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경찰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투표 개표소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보이고 참정권 침해에 당해서 규탄의 목소리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치인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쇄 시위가 적법한 것인지 불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전 질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한 결정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설사 이것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 집회 시위를 해산을 시킬 것인지 문제는 또 다른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봉쇄 시위 자체와 그 해산 여부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고 다만 청장님 네.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나를 보고 하세요. 네. 전혀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상식선에서 질의할 테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범행 행위, 범법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취하는 직무 태도가 정당한 태도인지를 내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PPT 한번 띄워봅시다. 6월 8일입니다. 그 사진 한번 봅시다. 6월 8일 날 보도된 것처럼 핸드볼 선수들이 본인들이 장비를 가지려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나오는데 휴대폰을 지금 검사하고 있죠. 수색을 하고 있어요. 보이신가요? 저 사진? 청장님. 네, 보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죄지요? 저희들은 강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형법상 강요죄도 될 수 있고 불법 수색죄도 되고 어떠한 죄명이 되든 간에 이건 현행 법률 위반이 됩니다. 저 현행범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행범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옆에 보고 있어요. 경찰관 제재하지 않았죠. 현행범을 보고 경찰이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나아가서 저 시위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양발도 벗겨보자고요.
경찰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고작 경찰이 한 이야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로 썼다고 말 하나 거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경찰이 할 짓입니까? 이게 경찰이 할 짓이에요? 경찰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현존하고 명백한 범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찰관 앞에서. 제지도 하지 않습니다. 현행범인데 체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 보면은 저 피해자는 법외에서 보호를 어디서 받는다는 겁니까? 경찰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두 번째, 잠깐만요. 예. 이 수색한 사람에 대해서 신원 파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가 4일 지나서 신원을 파악했어요. 이게 경찰이 제대로 돌아간 시스템입니까? 그러고 나와서 4일 후에 첫 번째 행위의 신원을 파악하고 며칠 지나서 4명을 파악했어요. 지금 1명 조사했죠. 나머지 조사 못하고 있죠. 다음 봅시다. 그 다음 6월 15일 날 경찰청장 6월 15일 날 폐가망신을 발언했어요. 이 폐가망신 발언 취지가 뭐예요? 저러한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저러한 심각한 불법 행위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자칫 저런 그 불법 행위에 휩쓸려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에 동조하지 말라는 취지로, 주의하라는 취지로 제가 그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이 폐가망신 발언해서 언론에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논평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폐가망신 발언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인지 모릅시다. 6월 16일 날. 지금 펜싱 선수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 한 분이 2시간 동안 막아섰죠. 네, 현행범이죠.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업무방해죠. 네, 제지했습니까? 2시간 동안 구경하고 경찰관 3명이 정지 모시고 나갔어요. 현행범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지. 체포를 하면 임의동의를 하든지 신원을 하기 못했죠. 8일이 지나서 신원을 하겠죠. 나 대한민국 경찰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사도 못했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은 무슨 답변입니까? 저거 체포하면은 시대가 가격해질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 답변을 하고죠. 우선 핸드폰 잠깐만요. 예. 근데 6월 25일 날, 6월 23일 날 현장에서 경찰관이 침 뱉은 사람이 있었죠. 예. 그 사람 구속했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핸드볼 선수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한 100여 명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체포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바로 그 행위를 한 주범자들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업무방해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 분 한 분을 끌어내리는 것은 뭐 쉽겠지만은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절차에 의해서 바로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체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체포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핸드볼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 개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범선입니다. 우리 강동원 총장대행님, 네. 오늘 기간 보고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걸 보면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리고 특히 아까 우리 주진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업체에 5급 이하 선관위 직원이 간 것에 대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우리가 그걸 다 뭐 확인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직 전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국회에 너가 아무리 지금 떠들어봤자 국정조사만 끝나면 너거는 우리가 갑이고 너거는 을이야, 이 생각이 아직 갖고 계신 거죠. 아유 의원님 전혀 아닙니다. 근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이던데요. 아니 저희들이 혹시나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행안부 장관님. 네. 행안부 장관님은 행안부가 이제 선거의 선거 지원의 주무 부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각 선거 지원 사항실을 만듭니다. 그죠? 네, 네. 올려보세요. 잠시만. PT 좀 올려. PT 올려주세요. 어디가? 그래서 이 선거 상황실을 만들면서 총괄 상황반, 투개표 상황반, 언론 모니터링, 유관기관 상황반, 투개표 상황반 5명이 있으면서 권역별 투개표 상황 관리도 합니다.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당일날 그 상황실에 가서 뭐 이번 지방선거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상황관리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차관님도 6월 1일 날 사전에 그 투표소로 예상되는데 갑니다. 네. 그리고 행안부가 주관하는 5월 19일 날 제4차 중앙지방행정정책에 보면 지방정부 협조 상황이라서 사전투표 준비 철저 및 투개표 안전관리 만전, 그리고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게 투개표 지원 상황실 운영, 뭐 이런 걸 네네. 강조를 하십니다. 네,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아까 경찰과 근데 소방에 장관님께서 대해서.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선관위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지시가 좀 논리가 전제돼야 무슨 한다. 아니고 그럼 이런 건 바로 만듭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선관위에서 연락이 오면 그게 말해서 지시 따르면 되는데 행안부에서 왜 이런 걸 만듭니까? 그것이야말로 선관위의 지난 제 기억으로는 1월로 기억이 되는데요. 선관위의 장관님 지원 잠시만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잠시만요. 투개표 상황 관리를 행안부에서 해갖고 뭐합니까? 장관님의 논리라면 한번 물어봅시다. 투개표 상황 관리를 하기 위해서 투개표 상황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장관님의 논리라면 이걸 행안부에서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개표 상황 관리라고 상황 관리에서 뭐 할 건데? 네. 진행되는 상황 전체를 다 취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원도 그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고요. 5명이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실이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난립한국을 쳤는데도 지금 한 4시간 반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질문에 요걸 받아가지고 지금 장관님께서는 그냥 모니터링을 해라. 상황이 어떤지. 그 정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대개 지시를. 이제 투개표소에서 혹시 저 사고성 이 사건이 아니 지금 일어날지에 투개표 대해서 문제가 벌어져서 문제가 생긴 건데 뭘 그걸 따집니까 지금. 그냥 모니터링 해라. 그리고 대통령실에 유선으로 보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도 대통령실에는 아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선관위나 행안부나 우리 이재명 정부나 이게 그냥 선거하려고 관련해서는 그냥 모니터링만 일관성이 있어 좋다. 제3자처럼 시종일관 모니터링만 하는 집단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선거지원 총괄부서 행안부라는 이 문구가 정말 맞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가 그 중앙과 지방 그 공무원을 전부 지원을 해서 만여 개에 달하는 투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력 지원을 하고요. 예,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에 대비한 네, 대기 상황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야당 의원님들께서 선거 주무부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선거 지원 부처입니다라고 정정을 해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부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행안부 장관님 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안부도 선거 투개표 관리하는데 왜 대응이 안 됐냐 이런 질문하시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국무조정실 체계, 상황관리 체계도 있고 행안부에도 체계가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의 그 투개표 지원 상황실 총괄 관리 그 유관부처들을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이고 소방청 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우정사원본부 상황실, 그다음에 다른 유관기관은 한전 배전운영처, KT네트워크 관제본부 돼 있고 시도 이렇게 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도 보면은 경찰부 투개표 상황 관리하고 언론 보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 상황 체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근데 일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똑바로 관리 못한 게 아니고 정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정략적인 접근으로 봐서 행안부의 지금 입장이 이해가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소방청이 왜 있고 경찰청이 왜 있고 우정사업본부가 왜 있냐라고 보면 혹시 모를 투개표 상황실에 단전 단수 문제나 네. 뭐 화재 문제 이런 거 대응하고 화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요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경찰은 또 경비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통신 두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KT나 또 우정사업본부도 그런 어떤 뭐 선거 물품이나 이런 것을 긴급하게 이송할 예. 때를 대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개표 지원 상황실의 조직도를 보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와 선관위에 연관짓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한 주장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그 투표용지 부족 사항을 상황실에서 행안부 상황실인데 몰랐냐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도 저는 좀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선관위도 서울시 선관위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5시에 알았어요. 근데 행안부에다가 왜 이제 알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국무조정실에 있는 그 총괄 사항실에도 선관위 직원이 안 가 있어요. 저희가 선관위 지적을 왜 하냐면 선관위 이런 상황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카톡으로 보고 주고 받고 지휘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위에 연결시키는 거, 행안부에 연결시키는 것이 오히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저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언제 알았냐라고 하면 기자가 투표용지 부족해요라고 전화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왜 저는 행안부와 연관 짓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서 그 조직도를 정확하게 설명시켜 주시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특히 이 상황은 투표 용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투표 용지를 보충해주고 이송해주고 하는 일에 행안부가 만약에 나서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자칫 그
부정선거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중에 행안부가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면 투표용지에 행안부가 어떻게 손을 댑니까? 그거 나오면 행안부가 왜 투표 개입하냐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신 말씀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선거관리에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 체계가 잘못돼서 우리가 개헌이라도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 선관위 얘기만 해도 바쁜데요. 그 관련해 짚고 넘어가야 돼서 말씀드렸고요. 경찰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청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때 그 뭐 폭행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용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일단 폭행 시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원의 지적에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팩트는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래 서울청에 국회의원들이 방문할 때는 수사 정보, 경력 운용, 기밀 유출 때문에 그리고 진솔한 면담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왔죠. 네,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잣대를 댔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근데 아까 전에 그 TV조선 나온 영상 보니까 보좌진들이 찍고 있던데요. 경찰청 안을 원래 그 청사 안에 그렇게 찍어도 되는 거예요? 결국 그날은 공개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치 폭행을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주장하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 직책이 경비부장입니다. 예, 촬영 문제로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경비가 아니고요. 경비부장의 얼굴을 근접 촬영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엄정하게 수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저 동영상 화면을 보면은 과도한 공권력 이 행사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예. 서울경찰청을 방문하는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 경비부장의 행위가 우리 청장님의 폐가 망신 일종의 이 겁박성, 조폭 같은 겁박성 발언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겁박성 발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예. 수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그 발언을 한 거는 선량한 시민들이 잘못 분위기에 휩쓸려서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주의를 촉구한 것이었지 겁박성 발언이 아니었고 그것과 지금 이 경비부장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 중에 엄정 대처하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더 강경하게 나온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충성하시죠, 그렇습니다. 청장. 민중의 지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상임선관위원 연봉 1억 3천 평균 받고 있는데요. 이 상임위원들로 승진되면 2년 동안 임기를 보장받고 나가는 식으로 계속 로테이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개혁도 당연히 되지 않고 1급에 올라가겠다는 경쟁도 별로 없는 겁니다. 한 40명 남짓한 2, 3급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차분히 올라가면 되니까 조직에 순응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2년 잘 자기 자리 유지하고 1급으로 퇴직하면 영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관위원들 3급이 된 선관위원들에게 1급이 사실상 보장되는 이런 식의 로테이션을 만들어 놓으니 조직이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의 어떤 새로운 시각이나 판사나 검사, 변호사
교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실제로 못 들어가게 딱 막아놓고 봉쇄해 놓고 자기들끼리 왕국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어떤 극악한 그 절대악이 있어서 이 절대악이 선관위의 일부를 매수해서 뭔가 조작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 절대악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절대악을 제거하고 나면 선관위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니라고 무능한 조직 자체가 문제라서 전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무능한 행정의 극치를 바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를 대비하는 매뉴얼도 없고 선거 당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50%로 하향하는 중대 결정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버리고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만 수수방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잘 모르고 있었고 이런 단순한 조직의 무능과 해프닝으로 인한 실수를 치부하기에는 이 후과가 너무 큰 겁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었고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투표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것. 이건 국가 근간이 무너지는 일인 거거든요. 그냥 안일과 무능이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저희는 국정조사까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부정 채용 사태, 소크리 투표 등 안일한 행정 등으로 보여줬던 부패와 방만의 과거까지 더해지면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 무능과 안일함을 나라를 좀먹는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들이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신앙촌이 쓰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건데요. 이 소위 말하는 이런 종류의 사이비 종교들 신앙에서의 가장 필요한 건 절대 악입니다. 뭐 예를 들면 중국, 뭐 예를 들면 어떤 절대 악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염동력으로 표를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믿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능했다라고 말하면 아 저대로 뭔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유권자들 중에 일부가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십시오.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모스탄이 이번 사태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전한길 씨는 20년간 이어진 부정선거 세력의 꼬리가 잡혔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참정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올림픽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진위가 완전히 왜곡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의 경우에는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에서 배희철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의 주장과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다. 사전투표율을 중심으로 한 통계적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선관위의 방만하고 나태한 운영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론자들과 내란 세력들에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제공했던 게 정말 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미철한 선관위 권한대행께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음모론자들을 탓하기 전에 선관위가 뼈를 깎는 반성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조사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정말 많은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을 철저히 복귀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절대악을 상정해 놓고 이 절대악이 2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으로 저질렀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야가 계속 민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교체되어 가면서 정권을 유지를 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선관위의 무능 때문에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설마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능하겠어? 진짜 뭔가 절대악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구조 이것을 바꾸는 것 미철한 권한대행께서 좀 명심하고 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안부 장관님. 예. 아까 그 오전 그 질의 과정에서 그 올공 시위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셨죠. 네. 미신고 목의 집회여도 금지할 수 없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반올림이라고 그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키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로 인한 판례였는데요. 저는 그 사례랑 이 사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사례냐? 그냥 이분들이 올림픽 경기장을 봉쇄하지 않고 자유롭게 언제든지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봉쇄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거 관리 업무가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대한체육회 등 단체의 업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집시법만 검토하지 마시고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이 부분을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관계기관끼리 머리를 맞대서 이거 해야지. 언제 이게 365일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이 서울 고법의 판결 내용을 보면 일부 참가자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집회나 시위 전체를 이 폭력적이라고 볼 그러니까 수는 없다. 집회 시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 저기 체육관을 봉쇄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아까 양분남 의원님도 질의했듯이 네, 네. 공무집행 방해될 수 있고 업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도 이게 조치가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바로 그 보이거든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네. 아주 준엄하게 네. 이 다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처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대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님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예. 이왕이면 이쪽에 좀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국장님. 예. 이번 그 잠실 7동 제2투표소 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그 당일 몇 시쯤 인지하셨습니까? 잠실 7동요. 네. 제가 이 투표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때 오후 4시 30분 이후로는 다수의 투표소가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당시 투표 관리관이 오후 3시 이게 투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근거에 근거해서 질문 드릴게요. 네. 투표 관리관이 오후 3시 45분경 투표용지 200매를 송파구 선관위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데 조치가 바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된 때는 2시간이 지난 5시 39분에야 조치가 됩니다. 2시간이라고 하면 그 송파에서 충남, 아산, 당진까지의 거리입니다.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차로. 그런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다가 2시간 이후에야 이렇게 그 용지가 발급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마 다른 투표소에서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더 이제 대응을 하다가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투표용지를 뭐 100% 발급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그 제대로 갖추자 이런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위철한 대행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선거관리 개혁 관련돼서 토론회를 주최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전국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개선 TF 단장님의 의견이셨는데요. 다른 많은 의견들도 했었지만 투표 관리 업무가 사실은 6시부터 6시까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5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고 투표 끝나고 나서 그 투표소 철거부터 해서 하다 보면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은 일을 해야 되고 그죠? 네. 바로 또 개표로 이어지죠. 굉장히 업무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당일뿐만이 아니라 사전투표 일 포함하면 5일 내내 이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런 고충을 토로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저는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수당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투표관리관 15만 원. 아닙니다. 투표관리관은 9만 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선거사무원은 7만 5천 원이에요. 예. 시간에 상관없이. 네. 물론 정당 참관인들은 개표 참관할 때 12시간 넘으면 20만 원을 받지만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투표 지원, 그러니까 선거 지원 업무가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네. 예.
네, 그 부분에 가장 조금 검토해야 될 사안이 조금 정치적인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한다 그러면은 지자체에서 투표를 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그 헌법을 63년 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성과 또 사회적인 그 합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저 올림픽공원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저희가 내일 가가지고 이제 현장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서 뭘 할지가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런 대치 상황이 지속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1차 업무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선관위에서 이걸 논리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도대체 저걸 왜 점거하고 있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이 세워지는 건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동원 사무총장님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저는 뭐 나아진 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 오늘은 행안부 장관님 오셨으니까 행안부 장관님 저기 지금 왜 저걸 투표함을 보존해야 된다고 시위하신 분이 주장하는지 혹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개표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저게 무언가의 증거일 텐데 가면은 저게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의 증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투표용지 부족한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네. 보통 우리가 재검표하면 우리 강동원 총장님 보통 재검표는 유무효표 판정을 다투는 절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소표차로 해서 주로 그렇게 많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재검표라 그러면은 까봤더니만은 A라는 사람 표였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B로 판정됐거나 무효로 판정됐으니까 다시 다 세밀하게 들여다보자. 이거 외에 재검표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재검표라는 건 그거 다투기 위한 것인데 가서 저분들과 협상을 하려고 그래도 그렇고 뭐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그래도 그렇고 뭘 검증하자는 건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떤 큰 집회 현장에 간 적이 있는데 경찰 버스를 세워놓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 서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막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은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위하신 분한테 왜 들어가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막으니까요. 뭐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들어오려니까 막고 막으려니까 들어가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 혹시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이게 교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풀어내야 되는데 저 투표함을 만약에 획득해가지고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기를 5천만 원만 내면 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뭘 한다는 겁니까?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건 재검표를 하면 유무효표의 판정을 다투는 절차이고 저거 해가지고 뭐가 달라질 것도 아닌데 오히려 오늘 저는 그래서 총장님만 약간 당황했던 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우글우글 해가지고 선관위 때리는 분위기가 되고 하니까 뭘 하자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우선 5천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이게 공직자 입장에서는 좀 할 자세가 아니라 보거든요 저는. 그게 저희들이 선거 소청에서 직권으로 재검표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봤는데 예. 선거 소청에서 재검표를 하려면 당사자 소청인이 그 재검 신청을 하고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로 지금 관련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소청이란 걸 따질 때 말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5천만 원을 내라고 해야죠. 가서 5천만 원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제 가가지고 누가 만약 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냈으면 가서 뭘 검증할 겁니까? 선관위가 우선 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린 재검표라는 거는 네. 지금 현재 그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예. 송파구 선관위 관할 그 투표지 247만 장을 예. 한번 다시 제대로 표를 했는지를 확인한다. 그거 갔더니만 사실은 부족하지 않았다가 나올 것도 아니고 바뀔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투표지 부족과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국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사태를 재발 방지하고 이번에 있었던 일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함인데 해법으로 나온 게 지금
다리가 간지러운데 지금 머리를 긁어라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퉈봐야 되는 것이 내일 가가지고 저는 우리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그분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 나왔던 아이디어대로 각 당이 신뢰할 수 있는 참관인을 두고 가가지고 그러면은 투표함을 이송해서 뭘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까 총장님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해달라니까 해준다 이런 느낌입니까? 그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괜히 돈만 내게 하고 나중에 더 격분시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우리 상임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환 상임위원님? 이거 아직까지도 제가 지난번에도 물어봤는데 뭘 하자는 건지 제가 이해 안 가서 그런데 뭘 하자는 요구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무효표 다투는 재검표는 아니잖아요 지금. 표가 없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하다 해가지고 저분들 중에 일부가 주장하는 그 약간 다소 의도론적인 거. 인터넷 표가 왕창 있는데 이걸 미리 기표해가지고 특정 정당이 이걸 기표한 다음에 분석 기표를 넣기 때문에 이 중개했던 수량에서 더 부족해져가지고 기표를 못한 것이다. 이거 검증하러 가는 겁니다. 그거 검증하는 건 가치가 있는데 그거 받아들여야 검증하는 건데 그거 검증하러 가는 겁니다. 내일 뭘 검증해야 될까요? 내일은 외람되지만 그 해당 그 투표지 보관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가서 만약에 저감하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 부분은 대신해서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뭘 물어봐야 됩니까? 선관위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 대단히 죄송하지만 경찰 쪽에서 선관위 쪽에서 협의하러 왔다고 하면 약간 물리적 충돌이 있다고 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투표함 투표지 그대로 손대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저도 언론을 봤을 때는 뭐 재검표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엉뚱하게 이제 당일 투표 수개표 이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 주장들이 다 혼재돼 있어서 정확하게 어느 하나 단일 주제를 갖고 요청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증거 보전 신청은 안 돼 있죠. 안 받아들였습니다. 안 받아들여져 있죠. 그러나 선고 소청한 분들은 많죠. 선거 소청이 서울시장 선거만 130건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러면은 재검표를 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죠. 국정조사 특위에서 그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 중앙선관위의 선거 소청 절차를 절차에. 같이 같이. 그렇게 하신다면 해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 이게 맞는 적절한 해법인지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건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의사진행 관한 1분 드리겠습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인 조현욱 증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정회 시간에 제가 의원실을 비웠는데 조현욱 증인이 저희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를 찾더니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질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강변하면서 우리 보좌진들을 윽박을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도 저인동구까지 와서 데이터가 잘못됐다, 자료가 잘못됐다, 이걸 봐라 라는 식으로 저조차 윽박을 질렀습니다. 증인이 국정조사위원을 윽박 지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오전 질의에 진상규명위원회 열심히 하셨다, 노고를 취하했고요. 다만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선관위 사무처에 쏘은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했던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무슨 명예가 훼손됐고 틀린 주장이 있습니까? 그것도 의원실을 찾아와서 보좌진을 윽박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의원회관까지 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청 출입증을 가지고 의원회관에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보좌진을 윽박하는 행위, 그리고 국정조사를 정말 형해화시키는 보도 못한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일단 벌써 나와 계시네요. 아, 그러면 말할 필요가 없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윤건영 간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 국정조사를 하면서 윽박 지르고 하는 행동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행태를 보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간 이유는요. 질문을 하실 때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그러면은 설명드리러 근데 갔습니다. 이제 저한테 국정조사 특히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예, 없고 그럼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간 오늘 뭐 윽박지루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만약에 보좌진 입장에서 윽박지르는 것으로 보였다면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을 가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다시 질의 신청할 때 그때 나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제 질의 시간을 써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다 국정조사가 이렇게 됩니까? 위원장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증인의 저런 행태, 태도가 지금 선관위의 이 파행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의원실에 와가지고 보좌진들을 윽박하고 합니까? 명예를 훼손했다고요? 데이터가 잘못됐다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받아줄 걸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강동원 사무차장님, 그리고 위철한 상임위원, 그리고 허철원 사무총장, 이전 사무총장 세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선관위만의 조직 문화, 관료제 폐해 등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님, 송파 선관위를 방문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동원 사무차장님도 방문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PPT 한번 봐주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송파 선관위를 가셨습니다. 위철한 위원 같은 경우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체류한 시간도 2시간 반이나 되고요. 꽤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PPT 한번 봐주십시오.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일선위원회를 정말 많이 가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위철한 상임위원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16번을 가셨습니다. 허철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 강동원 사무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제가 이 횟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철한 상임위원님, 4월 30일 날 남양주위원회 가서 들은 이야기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남양주 그 선관위가 인구수로 가장 많은 구역이라고 들은 해서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들은 것보다 현장에 교육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12월 9일 날 평택위원회 가셔서 지시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허철한 사무총장님께 묻습니다. 저는 총장이 되고 나서 구시군위원회 방문을 하고 이게 지시한 내용을 기억나십니까? 주로 많이 의견을 들으러 갔습니다. 지시하신 적 없다는 건가요? 다음 PPT 띄우시고. 네. 12월 9일 날 평택위원회에서 지시한 내용. 자,
사무차장님 12월 12일 날 강서위원회에서 조치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저는 일단 중앙위원회 방침 같은 걸 전달을 했고요. 예. 그 직원들의 어려움 같은 걸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아마 세 분 다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중앙선관위 지도부가 시군구 선관위를 가셔가지고 오찬을 하시면서 격려만 하고 오세요. 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니신 거 인정합니다. 뭐 16번 유철한 위원님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나 가서 밥 사고 격려하고 어깨 두드리고 이러다가 이런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게 선관위라는 섬으로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내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도 없고 지침도 없고 방금 세 분 지휘부인데요. 선관위 핵심 지휘부인데 뭘 했는지도 모르십니다. 그걸 기록에도 남겨놓으시도 않으셨어요. 아예 기록으로 만들지 말라고 지침까지 주셨어요. 제가 유철한 위원님께도 묻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 제가 3주 전에 유철한 위원님이 가서 지시한 게 뭐냐를 수소문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라. 송파구 위원회가. 이건 당시 비서관들 저희가 취재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허위허식으로 선관위 지도부가 시군구 선관위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나면 뭐합니까? 실제 선관위가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요. 투표용지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선관위의 그 독특한 섬과도 같은 관료제 문화,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을 더 키웠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뒤에 선관위의 국장님들, 지휘부들 다 앉아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 바꿔야 됩니다. 요즘 어느 부처에 지휘부가 가서 밥만 먹고 사진 찍고 어깨 두드리고 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전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유철한 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잘못됐습니다. 우리 김용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올림픽 공원에 있었었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집회의 출발점은 정말 정당한 민주주의를 위한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6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내용이 좀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정선거 구호라고 하죠. 스탑 더 스틸. 뭐 그런 게 있고 지금 성조기가 나타나더니 심지어는 이제는 이스라엘 깃발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1차 기간 보고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이 사태가 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를 1차 기간 보고에서 선관위가 보여줬던 부족했던 행정력으로 하여금 벌어진 거를 지금 밝혀나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이제 참정권과 아무 상관없는 범죄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번지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57건 이거는 윤호중 장관님께서 대신 대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57건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그 PPT 한번 봐주세요. 6월 16일 날 한 참가자가 집에서 돌을 가져와서 다른 시민 머리를 내려치고 17일 날 식칼로 자기 팔과 허리를 그으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자해소동까지 벌이고 후원금 5만 원 주겠다고 다가가서 시비 붙어서 주먹으로 싸움질하고 유튜브 촬영 방해한다고 보드마카로 상대방 눈 찌르고 이게 도대체 참정권 보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무고한 일반 시민 신발 벗겨가지고 검문하고 미성년 선수들 양말까지 벗겨야 된다고 위력으로 굴복시키고 이게 정당한 의사 표현입니까? 명백한 범죄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참정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분들을 위해서라도 범죄 행위자 분명히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 참가 자체를
보호하고 그 순수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부 과격 시위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우 청장님 그리고 우리 행안부 윤호중 장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여러 차례 그렇게 그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서 불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야만 지금 이 참정권을 위한 수호의 집회 이 순수성도 보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잠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집회 주체자 없는 미신고 다중운집이라고 보고 계시죠.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런 범죄의 형태만 보면은 이 집시법 제20조에 이렇게 나와요. 폭행, 협박, 손괴, 도검, 아까 얘기한 돌덩이 같은 걸로 위험 물건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를 해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해산, 예. 행안부에서 그리고 경찰 쪽에서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윤호중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신고 집회더라도 우리가 과거에 집회로 봤던 적도 있고 우리가 웬만하면 지금 이 집회의 순수성을 더 많이 바라보려고 경찰 쪽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무슨 과잉 진압, 폭력 진압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경찰이 너무 많은 절제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거꾸로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경찰이 주눅들지 말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 평화롭고 그 질서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되 이를 빌미로 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맞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 집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57개 건 지금 140명 정도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33건 절반 이상이 뭐 폭력 범죄, 성범죄 있는데 11건이 경찰관을 향한 모욕, 공무집행 방해, 무슨 중국 공안이냐 뭐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PPT 봐주시면 경찰 공무원분들의 가족까지 모욕을 합니다. 뭐 경찰 보고 중국인 뭐 이런 거 정말 우리가 사실 과거에 다른 때 들었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지금 이 집회 때문에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분들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공무원 분들도 분명히 보호받으면서 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약속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은 뭐 누구의 경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경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께서 우리 경찰의 그 애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주시고요. 조현욱 그 진상규명 위원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쪽으로 나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안 보여서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그 자녀 투표용지 관련해서 분실, 도난 및 탈취 우려, 또 검수와 보관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한 사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잘 봤습니다. 위원장님, 대한민국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이 고작 투표용지 보안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인쇄 줄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봐도 정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봤고요. 네네. 더 높은 가치인 네네. 이 참정권 짧게 훼손의 네, 문제를 네. 그렇게 네네. 행정적인 편의 네네. 문제로 본 것은 지금 그러면 결국 선관위가 보관 능력이 없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허철한 사무총장께서도 그 부분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인사한 게 여러 가지 사유가 네네. 많은데요. 보관 그중에 능력이 보관 문제를 없다고 보면은 네. 각 구시군 선관위 그 보관 그 네, 저 스페이스 짧게 보관 공간이 예, 보관 굉장히 능력이 적다고 없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자인을 한 부분만 지금 질문을 한 거고요. 네, 그 그래서 선관위에서 모순되는 부분도 다시 짚고 싶은데요. 굉장한 모순이 있는 것이 이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 선관위 규칙에서 선관위가 규칙에 따라서 투표용지를 잘 보관할 것이라고 신뢰를 하고 증거 보전 결정을 해서 그걸 투표용지 부분은 기각을 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믿어달라, 선관위를 믿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인쇄 매수를 줄일 때는 보관이 어렵다, 보관할 수가 없다 라면서 결국 사법부와 국민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남는 자녀 투표용지 보관 문제가 지금 근데 보관할 지금 공간이 투표용지 없다는 것이고 부분이 지금 이제 다른 거는 보관 신뢰를 해야 되는 자녀 부분인데 투표용지가 아닌 그 투표지 두 보관 두 문제의 가지가 진위 보전 문제로 결국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 보관을 하는 부분을 어떤 투표용지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투표용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구분해서 하나는 보관을 잘하고 하나는 보관을 못한다 이런 부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국 현재 선관위가 보관 능력이 없다는 걸 자인한 전제로 했을 때 사법부가 증거 보전 결정을 하려고 할 때도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실태를 엄중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선관위에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용해서 결국 증거로 가치가 있다고 한 부분을 직전에 폐기를 해서 진실규명이 차단했다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상규명위에서 보면은 선관위의 보관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진실규명을 위해서 법원이 증거 보전 필요하다고 본 부분도 오히려 보관을 안 하고 있는 정도이고 보관 능력이 없다고 지금 선관위가 자인하는 부분도 있는데 선관위 면죄부를 주는 거라고 아닙니다.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제3자의 객관적인 보관 방식 등 별도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그 보관 대상 축소는 자녀 투표용지를 아니요, 말씀드리는 근데 거고요. 지금 결국은 법원에서 증거 보전 결정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도 폐기가 된 정도의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증거 보전 됐는데 폐기된 건 이미 언론에 많이 났지만 투표용지를 담은 더 박스고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럼 네네, 이렇게 조금 마치도록 대상이 하고요. 다릅니다. 네, 지금 네. 저희가 개표 차고 입력도 문제가 되는 정도인데 개표 차고 입력이 지금 본 의원실에 지금 방금 또 보고된 거 보면은 더 있다는 게 지금 또 밝혀진 정도 상황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투표용지 하나 보관도 제대로 못하고 개표 차고 입력도 결국 더 있다는 게 지금 더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선관위를 믿을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나와 있고 또 지금 우리도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믿고 또 해야 되겠습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지난번 그 전남 전북만 기준으로 한 것 짚고 넘어가셨습니까? 지금 전남 전북은 그 투표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남 전북 관련해 가지고 인쇄용지 이제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축소 기준을 그 부분을 삼은 게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곳도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진상규명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다고 하면 특검에서 더 밝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10일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짧아서 지금 더 검경 필요한 합수도 더 필요한 하고 부분들을 있고 짚어주셔야 여기서 국정조사 때 짚어주셔야 특검이 하는 부분이고 선관위도 지금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 앞에서 신뢰를 증명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도 안 돼 있는데 지금 그럼 누가 어떻게 믿고 이런 부분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 지금 어떤 답을 제가 일단 지금 더 조사가 돼야 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투표용지를 50% 하한으로 결정한 경위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족으로 인해서 당시 상황 이런 건 저희가 사실 조사를 다 거의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인쇄 축소를 한 사례에서 전남 전북을 예로 들었다 그런 취지시로 지금 질문하시는 것. 물론 그 예를 쭉 들은 건 잘못이지만 그 저희가 지침 결정된 과정을 쭉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행정연구원 플러스 직원들 TF를 해가지고 종전의 사전투표율 플러스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해서 50%가 하한입니다. 그 안에서 위원회 결정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50% 하한으로 아니요, 잘 된 건 결코 아니죠. 다만 50% 하한 결정은 각 구시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50%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남 전북만 예로 들었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일단 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질 즈음에 우리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 개표장에 가 있었다고 하죠. 개표 관리는 그러면 제대로 됐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실망을 하고 계십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의 경우에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 전주시 완산구의 1투 유권자 1,104표가 누락이 됐고 3투표소의 결과값만 두 번 반영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안민석, 임태희 후보 간의 득표수가 전산 시스템에 정반대로 뒤바뀌어 입력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맞죠?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경기도 선관위에서 있었던 일인데 수원정 선거구 2,241표의 유효표가 무효표로 잘못 입력이 됐어요. 그죠? 근데 2달 뒤에 이것을 선관위가 인지를 했습니다.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의 이 표가 각각 1,089표, 1,152표인데 결국 뭐 당락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후보자의 사과를 했고 담당자는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이 결과값은 입력이 돼서 수정이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송이 진행 중. 선거 소송 마무리되면 소송이 마무리되면은 다시 입력을 합니까? 네, 그렇게 할 예정. 예. 그런데요. 제가 지난 질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22년 교육감 선거 구로구 개봉 이동 개표 오류 관련해서 497매의 미개표 투표지가 이 뒤늦게 CCTV를 통해서 발견이 됐죠.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선관위가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구로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그럼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 보고는 됐습니까? 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을 거쳐서. 근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보고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당시가 제가 5월 17일 부임하고 6월 1일 그 지방선거 실시했는데 그런 구로구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은 건 기억을 못하게 없습니다. PPT에 올려주세요. 저기 보시면은 요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든 497매의 투표지가 통째로 없어져 가지고 개표에 반영이 안 되고 개표는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6월 9일 날 6월 1일 날 이제 선거가 있었고 3일 날 이틀 뒤에 다시 이걸 찾아가지고
개표를 했는데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언론에 나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아마 보도가 없었으면 그냥 묻힐 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강동원 사무차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네.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회의록이나 그때 당시 어떤 뭐 결정문이나 이런 게 있느냐 자료로 좀 달라 그랬더니 일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넘겨주세요 PPT. 그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중앙위원회 논의가 있었는데 6월 9일 날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노태학 위원장님. 6월 9일 날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개표분에 대한 개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우리 노태학 위원장님 부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생긴 일인데 이게 허위입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면 이거 허위 아닙니까? 이 부분은 보고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신 것 같지는 않고 당시 그 상임위원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보고 자체 네? 표현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이 저 보고 자료 이 국회에 내는 자료도 이렇게 예? 불분명하게 거의 허위에 가깝게 이렇게 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표가 개표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선관위가 며칠 뒤에 알았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국민께 보고를 하고 시스템에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다만 그때 개표를 하면서 그 해당 구로구위원회 의결로 개표를 하면서 이게 그 참관인이 없이 개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네, 위원님들하고 이제 구로구 직원들. 은폐는 아닙니다. 그 회의록에 다 남겨 있고요. 아니, 그 부분은 저도 아까 그 PPT 자료가 그런데 혹시 다시 가지 않았습니까? 제공되지 않았습니까? 그 저는 아닙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구로구위원회 회의록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자료 보고 했는데 저가 나중에 보고 받았을 때는 구로구위원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네, 답변 자료가 아마 수정이 돼서 네. 네. 내부의 관료주의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단적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불과 한두 분의 그 개표가 반영이 안 돼도 큰 문제인데 500표 가까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선관위가 지금 투표용지 부족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투표록상으로는 한 24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명확하지 24명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좀 증인석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이지를 않아서요. 네. 저는 잠실 투표소에서 경찰 공권력 행사가 너무 빨리 들어갔고 또 과잉이다 보니까 헌법상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서울시 선관위원장인 오민석
그 법원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분도 법원에서 판결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비례 원칙이 지켜진 거냐라고 했는데 답변을 못했습니다. 이게 공권력이나 물리력 행사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고 신중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이게 지금 집회 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요청을 해서 공권력이 투입됐어요. 그러니까 선관위 요청이 오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공권력 투입한 것입니까? 3일 날그 투표가 끝나고 1차 요청이 있었고요. 그 다음 날 또 2차 요청, 그래서 그 이틀이 지나서 집회가 이틀 지나서 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지금 직원들이 가서 선관위 간부들이 가서 책임 있게 그분들에게 설명하고 안전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더더군다나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게 협조 요청이 간 거예요. 이 투표함은 지금 특검의 수사 대상도 되지만 당시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도 공직선거법상 또 실무 간행도 그렇고 참관인이 반드시 있으면서 입회하에 투표함을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선관위에도 확인했는데 그때 참관이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거 이 투표함 옮기는 과정에서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했습니까? 아니면은 경찰이 단독으로 옮겼습니까? 의원님, 그 투표함 이송은 선관위의 업무고 저희들은 투표함 이송을 하는데 네, 공권력이 투입될 때는 아무리 선관위 업무라도 물리력 행사가 될 때는 전체적인 절차가 적법해야 되는 겁니다. 사진 좀 한번 쭉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고령의 노인이 끌려가고요. 시민을 잡아끄는 장면도 지금 영상에 다 나오고 있고 시민을 또 심지어 공격해가지고 이 동료 경찰이 말리는 장면도 다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피해 상황을 알아보니까 실제 피해 봐서 병원에서 골절당하고 상처받아서 치료받은 국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도 관련 영상을 면밀히 분석을 영상은 다 보셨어요? 다 분석을 근데 해봤습니다. 제가 좀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이 영상이 지금 SNS에 올라올 때마다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경찰에서 지금 이 영상에 대해서 좀 내려달라는 요청을 커뮤니티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고요. 저희들이 분명히 의원님들 지적에 의해서 저 영상을 정말 면밀히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전혀 폭력 행위는 없었고 폭력 행위가 아니라 물리력 행사가 있었잖아요. 이게 폭력이라는 게 그냥 때리고 뭐 발로 차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강제로 뜯어내는 과정에서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게 절차적으로도 집회 시위조차도 이게 지금 해산 명령할 때는 3회 이상 경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기 보면 선관위 요청이 왔다라고 2차례 정도 방송한 다음에 막 들어가요. 그런 것도 위법할 뿐더러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십시오. 이게 화물연대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이게 과연 공권력 행사가 저 형평성이 있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틀어보세요. 조합원들은 매우 격앙되어 있는데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이번 죽음을 불렀다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합차가 경찰관들이 몰려있는 CU 진주 물류센터 쪽으로 이동합니다. 경찰관들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지만 승합차는 계속 나아가고 됐습니다. 경찰관들에게 가로막힌 뒤에도 가속 아니, 페달을 밟은 듯 움직이는 모습도 이게 포착됩니다. 지금 바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화물연대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지금 화물연대가 당시 시위를 하면서 물류창고를 지금 막아서 가지고 그때 저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저기 버젓이 보면은 경찰관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치고 그렇게 하는데 저기서 저 승합차를 돌진했던 그 사람만 지금 형사처벌이 되고 나머지 형사처벌 됐습니까? 저거는 서울 상황이 아니라 제가 서울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울 상황이 아니더라도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힘없다고 고령의 노인은 길바닥에 질질 끌어내면서 상처를 입든 말든 끌어내고 그리고 화물연대는 뒤에 민노총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물리력을 버젓이 행사하는데도 하나도 입건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입건 내역 좀 제대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서울 상황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날 저희 경찰이
출입구를 막고 있던 그 시민들을 이동 조치시킨 거는 행정 응원이었지 해산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화물연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나는 그날 그 당일날 저희들이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을 이동 조치시킨 거는 투표함 이송을 위해서 행정 응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 그 당시에 선관위에서 3차례에 걸쳐서 그 이송 협조 요청을 했고 당시에 그 또 그 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250건의 112 신고를 할 정도로 극심한 불편을 호소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투표소 안에 있던 그 선거사무를 보던 공무원들이 실신을 해갖고 그러니까 탈진을 해서 사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동영상 사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애초 국조특위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동영상 사용은 방송사에서 송출된 영상만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정춘생 의원님, 주진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이 다른 영상을 사용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야당 간사님이 서본수 간사님한테 기존 룰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죄송하게도 오늘 저희 당 김용만 의원님께서 그런 확인 과정을 모르시고 잠깐 동안 인스타 영상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준생 의원님, 주진희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질의를 원활하게 못하게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여야 간사 간에 다시 한번 잘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용만 의원님. 예. 저한테 들어와 있는. 들어주세요.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 팀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한 부분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영상을 못 틀게 된 점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못 틀게 했는데 여기는 간사간 합의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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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현 의원님 질의할 주시기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 이 엄중한 국정조사청의 특위에서 기관 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게 돼서 정말 저도 민망합니다. 아까 윤건영 의원 관련돼서 윤건영 의원이 조현옥 증인에게 직접적으로 본인 보좌관뿐만 아니라 본인이 쉬는 시간에 조현옥 증인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분명히 경고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시간을 좀 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이 그렇게 들었으면 그것은 위원장님께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오후가 돼서 차분해져서 저녁 시간 전이어서 제가 아까 신상 발언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공당의 대변인 논평으로 저에게 특위위원을 사퇴를 요구하셨어요. 이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저한테 특위위원을 사퇴해라. 왜? 쌩욕을 했기 때문에 라고 대변인 공식적으로 논평을 냈고 또 원내대표께서 실제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제 인격을 모독하셨는데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의사와 관련돼서 관리는 위원장의 책무입니다. 맞죠? 위원장님? 그렇다고 하면 오늘 기관보가 끝나고 내일 저희가 현장 답사하겠지만
이제 곧 청문회도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사퇴 요구를 받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명예와 관련돼서는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속기과에서 가지고 있는 작은 저 검은 녹음기에 들어있는 정본, 속기과에서 정말로 해독한 그 원본을 위원장님께서 다 따시기 뭐 하시면 위원장이라 들으시고 그리고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적어도 위원장님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 끝나셨죠? 예, 그 발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 또 절차에 따라서 논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현욱 증인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보충 질의 때 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은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21년도에 지방직 공무원들이 대대적으로 선거 사무 거부 운동 벌인 거 알고 계시죠? 예. 21년도에 무슨 직책에 계셨습니까? 21년도에 중앙위원회 예,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요. 당시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저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투표 당일날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은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인력 착출이 강제적이었습니다. 업무에 비해 수당은 적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권한도 없었고 또 의무와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지방직 공무원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선거 사무 위촉 동의서 받았습니다. 강제적이죠. 공무원들에게는 그냥 이례적인 서명 절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경무를 감당하던 공무원들 사이에서 또 이것들이 대부분 다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라는 것이 말로는 포장이었지만 구조적 책임은 선관위가 아닌 지방직 공무원들이 지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번에 전체 투개표 사무원 종사자 수가 41만 8천 명입니다. 이 중에 지방직 공무원이 21만 5천 명, 51%입니다. 대부분의 선거 사무가 우리 행안부 장관님 지휘하고 계신 지방직 공무원들이 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관리한 투표소별로 투표 감독관만 관리관 14,288명 중에 53명만이 국가직이었고 나머지 다 지방직이었습니다. 교직원이 있었고요. 금융기관 직원들, 공공기관 직원들, 농수축협 직원들, 지방공사 직원들이 나머지 50%를 차지했습니다. 결정권 하나 없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책임을 지게 되는 이 투표 사무에 종사해온 공무원들을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과로 속에서 생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졌어요. 2014년도에 부천시에서는 1, 2차 투표용지 수량이 일치하지 않자 빈 투표용지 3장을 투표용지에 넣었던 사람이 구속됐어요. 지방선거 시에는 7장을 나눠줘야 되는데 2장을 겹쳐서 줬던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선거 사무를 특정 조직에 부담시키고 희생을 구조적으로 강요하는 이런 것이 이제는 끝나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22년도에 선거 절차 사무 개선 방향 정책 연구 용역 내신 거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그 투표용지 인쇄 필요성이 있고 투표용지 발급기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온 건 아니죠. 업무가 과중했습니다. 뭐 말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만 8대 지방선거 때는 평균 근무 시간이 12시간이었어요. 이번 선거에서도 하루에 평균 15시간까지 근무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송파구 선거관의 경우에는 올 5월에 직원 1인당 초과 근무 시간이 165.3시간입니다. 공직사에서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데이터입니다. 22년에 한국정당학회 의뢰에서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4년 전입니다. 연구 용역하고 돈 들여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4년 후에 이런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4년 동안? 연구 용역 이후에 제도적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같은 절차 사무 투개표 사무는 이제 99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99년의 의견을 좀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9년회가 관리하는 것은 투개표 사무입니다. 그분들이 투개표 사무가 너무 과중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선관위는 빠지는, 고위직 선관위는 빠지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겠죠.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게 없어요. 몇 가지 좀 제도 개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현실화입니다.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금 한번 고정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다 한 번 너무 작다고 하면 올려주는데 전 이건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올릴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 기준이라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라도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간접 업무, 선거사무에서의 간접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아다시피 그 투표소 설치, 그 다음에 벽보 부착, 그 다음에 철거 이런 것들을 다 지방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이 공통된 통일된 그 기준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정부에 따라서 거기에 더해서 휴가를 하루 더 준다든가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어서 이게 좀 천차만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행안부 장관님, 네.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날 행안부 상환실에서 네. 선관위로 네. 6차례 전화를 합니다.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오후 5시가 넘어서 언론 보도 보고 그날 이제 투표용지 부족 등 혼란 상황이 벌어지니까 6차례 전화를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걱정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겠죠, 상황실에서? 예, 그럼 장관님, 제가 가정법을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좀 더 미리 알으셨다면 전화하셨겠죠? 미리 알았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네. 전화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예. 2시든 3시든 네. 11시 반부터 징후가 있었고 1시부터 투표 중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미리 알았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어떻게 도와드렸을까요? 뭐 일테면 투표용지 호송 차량을 지원해 드릴까요? 아니면 뭐 안전을 위해서 경찰도 함께 이 파견을 해 드릴까요? 뭐 이런 거는 제안을 해볼 만하다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적드리는 게 그겁니다. 바로 그게 정답이세요. 5시 전에 알았다면 저희가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죠. 오후 5시 투표 마감 1시간 전까지 중앙선관위 몰랐습니다. 서울선관위 몰랐습니다. 행안부 상황실 몰랐습니다. 그날의 대한민국 상황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는 여기에 개혁의 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멋진 상황실 중앙선관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보니까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실 조직 체계도 멋진 조직도 있습니다. 근데 서류에만 있었고 건물 안에만 있었지 작동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책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개혁의 답이 있는데 결국 그날 그럼 누가 뭘 대응한 거냐? 송파에서 송파구 선관위 13명이 대응하다가 끙끙대다가 통제불능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1년 번호 없는 투표지가 대방출돼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투표 끝나지 않았는데 출구조사 발표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투표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 시작합니다.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허탈한 거는 막상 송파구에서 42,000표가 남았다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그리고 그게 그날 투표하신 송파 구민들의 18%입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왜 잃어버린 5시간이 있느냐? 왜 1시간 전에 대한민국의 멋진 상황시들은 왜 연결되지 않았던 것이냐? 여기 개혁의 답이 있는 겁니다. 각급 선관위는 중앙, 시도, 구, 신, 군, 읍면, 동까지 4단계 체계로 돼 있지만 전부 다 의결 기관이니까 서로 일 안 하는 겁니다. 상호 연락 안 하는 겁니다. 소 닦고도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제가 행안부 장관님 그 상황실 왜 갖고 계세요? 결국은 이 투개표 업무에 지휘부, 머리는 선관위 맞습니다. 근데 몸통과 손발은 지방 공무원입니다. 41만 명이 투개표 업무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방 공무원 41만 명을 대표해서 선관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개선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행안부 장관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안부에서 그동안 뭘 했느냐? 부정선거론이 불거진다든지 호송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논란이 있다든지 하면 그거 다 의견 수렴해서 선관위랑 협의해서 미리미리 고쳤습니다. 행안부 장관님은 2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5월 20일에 담화문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행안부 장관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그때 3가지 메시지가 나가요. 첫 번째가 가짜 뉴스, 금품 수수 등 선거범죄 대응하겠다. 당연히 해야셔야죠. 잘했죠. 공무원 선거 중립에 만전기하고 투표, 개표 업무에 혼란스러워서 공직기강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겠다. 잘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 국민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뼈 아픈 대목입니다. 선거 지원입니다. 지휘부 선관위 맞습니다. 먹통이었어요. 그리고 손발이고 몸통인 행안부 먹통이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의결기관끼리 해서 소 닦고도 타는 체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금 선거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 다 행정연구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문제점에 대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 공무원들 통해서 들어보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동의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우리 허철은 사무총장님, 예. 23년도 7월 달에 감사원에서요. 예. 선관위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회의 수당을 일괄 지급해 가지고 각급 선관위 단위에서 직원들이 그걸 갖다 쓰고 여행 경비로도 지원받아 쓰고 그리고 이제 전별금도 받아 쓰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이 온 게 있죠. 예, 그때 그 위원님 위원님들이 그 직원들에게 전별금, 격려금 뭐 그런 걸로 지급해서 자, 여기서 문제가 이런 겁니다. 국고금관리법 위반인데요. 국고금관리법에 의하면 이런 지급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는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그거를 각 위원들한테 계좌로 지급을 안 하고 한 명한테 다 계좌로 지급하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줘가지고 총무위원한테 몰아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직원들한테는 해외 경비를 줬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1,100만 원 이상이 됐다. 그 다음에 격려금 회식비 이런 게 한 500몇만 원 됐다. 전별금 수수한 게 1,400만 원 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국고금관리법 위반이고 두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예. 선관위가 그런데 내부에서 이거를 징계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24년 9월 10일 날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불문 처리됐습니다. 불문. 이게 왜 불문이죠?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논의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무총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논의하는데 그러면은 상관이 없으신가요? 네, 그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예. 그럼 사무총장님은 올릴 때 이거를 어떻게 올리셨어요? 그 당시 이제 감사관실은 사무대에서 완전히 독립된 독립돼서 조직이고, 예. 징계를 하자고 했는데 징계가 불문 처리됐네요. 그러고 나서 그 감사원 통보 대상이 총 127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지금까지 승진한 게 43명이래요. 43명이 징계하라고 보냈던 사람인데 법 위반을 했다는데 승진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러니까 감사원이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지금 국민들이 질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무총장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일반 기관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저도 성북구청장도 해보고 청와대도 있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부분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결정했고요.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재판 통보를 법원에다 해서 지금 일부는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통보만 그냥 불문으로 붙이고 과태료 통보만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승진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 아닙니까? 일벌백계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공직기강이 뭡니까? 선관위 독립기구이면서 공직 맡고 있는 공직자들 아닙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래서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저도 그 법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들이 지금 보니까 규칙에 의하면은 선관위가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전원 국회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인 인사들이 추천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이렇게 그 선관위 공무원들 말고요. 이번에 투개표 동원됐던 사람이 41만 8천 명인데 네네. 그 중에 공무원이 22만 7천 명으로서 54%거든요. 그 중에 국가 공무원이 몇 프로냐? 2.9%. 그러니까 54.3%의 공무원 중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5.4%예요. 즉 95%가 지방 공무원. 네네. 이분들이 받는 지금 보니까 수당이요. 관리관은 수당이 9만 원, 사례금 10만 원, 19만 원인데요. 사무원은 얼마냐면 수당이 9만 원이고 사례금 4만 원, 13만 원입니다. 근데 학교 종사원이 하루 근무 시간 14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이 제가 그냥 봤습니다. 1,320원이거든요. 네네. 곱하기 14를 하면서 14만 4천 원. 이게 지금 13만 원이고요. 최저임금도 못 받아요. 공무원을 14시간 하루 일하게 해놓고 최저임금도 안 주지를 말아요. 당신들 공직자니까 월급 받잖아.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봉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예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이게 지금 일단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우리 행안부에서 이런 사례금 관리와 관련된 기준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안부가 이 지방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금액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도 결정은 이제 예산주무부처하고 또 관계 국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지금은 뭐 연체가 없어서 그런 얘기 말씀드릴 계제도 아니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법 정비가 된다면은 그분도 현실화 해주면은 현지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철한 증인은 사퇴를 안 하는 이유가 국민을 위해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은 수사와 특검으로부터 선관위를 방탄용으로 두기 위함이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대상이었죠? 답하십시오.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문답서 그런데 조사 주체인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이틀 전에 조사 계획과 일정을 보고받습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보시죠? 답변 안 하시면 인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신문조서 질의를 미리 보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자, 6월 19일 진상규명위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1시간 반 전에 결과 보고서 파일이 증인의 비서실에서 인쇄가 됐어요. 그 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 그럼 보고서? 발표 후에 그건 봤고요. 보고서를 봤어요? 발표 후에 발표 후에 봤다고? 기자 네. 브리핑한 다음에 기자 브리핑한 다음에. 예. 자, 그러면 그 보고서 받게 한 거 그럼 비서한테 시키신 겁니까? 전혀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럼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공정하지 않은 이 조사를 오염시킨 비서 문책하셨어요? 그거는 제가 안 하셨죠?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좀 알아봤더니 그러면 요거까지 묶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그러면 증인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저는 받아본 적이 받은 바는 없어요? 없어요. 메일로 발표 직전에 발표 직전 몇 시에 받았습니까? 메일로 온 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시 50분에 이미 네. 발표를 하기 2시간 반 전에 진상규명위의 실무단장이 결과 보고서를 증인에게 전송했습니다. 단장에게 보내라고 시키셨어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뭘 한 줄 압니까? 진상규명위원장과 진상규명위원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쇄 수량 축소, 나는 보고를 안 받았다. 지난 1차에선 저한테 명확하게 보고받았다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도가 왜곡이 되고 있다. 분명하게 설명하라. 핵심 조사 대상자가 진상규명위원들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쇄된 시각 9시 15분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10시 30분에 이 내용이 진상규명위 요약 브리핑 자리에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런 짬짬이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공정해야 할 진상규명 조사를 증인이 다 위철한 발주 하청 조사로 만드신 거예요.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이 조현옥이 아니라 위철한이었던 거죠. 저희 의원실의 조사로 결과 보고서가 사전 유출된 게 알려지니까 어제 선관위가 황당한 해명 자료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증인이 사전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사전 통보를 받은 거다. 증인이 사후에 보완 요구하지 않았다. 결과 발표 개입한 사실이 없다. 증인이 불러준 문구입니까? 이거 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말장난할 때예요? 전 지금까지 지적한 내용만으로 위철한 증인은 위증, 말씀드릴까요? 직권남용 아직 아닙니다. 제가 답변 허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기다리세요. 사실대로 위증, 답변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그 자체로 현행범 수준입니다. 사실과 다른 마지- 부분을 제가 나지- 답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일방적으로 묻겠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답변할 기회를 주시기 지난 바랍니다. 서면과 대면 질의에서 증인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까? 저희 서면에도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답변하셨잖아요. 정치인하고 연락한 적 없다고.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 언제 정치인하고 연락했다는 겁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있냐 물었을 때 정치인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자리에서도 정치인의 범위가 지금 어느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정확하게 좀 말씀을 질문을 정치인의 해주시고 정치인의 답변을 범위가 할 기회를 주셔야지. 자, 정치인의 범위가 그러면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하면은 사람이 있으세요? 네. 생각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연락한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에게 접촉 시도한 적 있어요? 답하십시오. 저는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정치인한테 연락하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 위증했어요. 자, 자꾸 증인이 이렇게 위증하시니까 6월 20일이 인쇄가 됐습니다. 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왜 서한을 써서 보내셨어요? 이 현역 국회의원이 증인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니까 급하셨습니까? 저는 자꾸 거짓말 하시는데 국민들이 온종일 나라 걱정합니다. 근데 증인은 안전한 선화 증인 걱정, 증인 생각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참정권 행사 못할까 봐 나라 걱정을 하는데 증인 구제밖에 지금 생각이 없어요. 조현옥 위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자, 위원장님, 지금 조현옥 위원장님 몰래 상임위원에게, 사무총장에게 결과 보고서가 2시간 반 전에 전송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제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고 제가 먼저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혀 모르는 이 기자들한테 보고할 내용이 사전 유출됐냐고 제가 오히려 따졌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냐고. 실무단장에 보냈다면 그거 역시 저한테 아무 의논이나 사전 보고도 없이 보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러시면 아무리 위원님이라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할 기회를, 해명할 기회를 주셔야 조사가 되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단정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니 제가 그 규명을 하겠습니다. 왜 답변할 기회를 안 질의 주시는 겁니까? 끝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예.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위원회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메일을 제 앞으로 온 것은 여러 번 일도 없고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저희 비서관, 사무차장, 비서관, 기획조정실장, 기획국장한테 실무지원단장이 메일을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결과를 우리가 위촉한 분이니까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 비서관이 7시 50분경에 파일로 보낸 것을 나중에 인출했는데 제가 받아본 것은 10시 30분 진상규명의 결과 발표 그 이후에 저는 봤습니다. 비서관이 가져온 것을. 그리고 제가 아까 사전에 뭐 4통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새벽에 위원장님은 보고를 안 받았다. 저는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하셨어요. 진상위원회에서. 저희하고 상의돼서 사실 결과를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마치 저는 보고를 받고 위원장님은 보고를 안 받은 것처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이 수정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정 의견으로 위원장님하고 저가 같은 회의석상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보고사항으로 보고받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에서는 내부 규명 진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건 너무 언론을 이제 다 된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문희 의원님께서 그걸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즉각 언론 프레이 해버리니까 저는 마치 보고를 받고도 위원장님한테 보고 안 받은 이상한 그런 오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상위원회에서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카톡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출근도 하기도 전에 저희 비서관한테 그것은 타이핑을 해서 진상위원이 6분인데 그건 알고 계셔야 된다. 언론 브리핑할 때 이제 이미 그 내부 문건은 다 확정이 됐으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건 추가 브리핑이라도 그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그 부분이 보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2차 의견서가 공식으로 접수된 것이지 제가 어떤 내부 진상위원회에다가 간섭을 하거나 뭐 미리 결과를 알고자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하니 외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왜 허위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그런 사실인데 단정적으로 위원님께서 그걸 위증이다가 미리 어제 또 신문에 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과 다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질책을